그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식당 전단지, 음식점 전단지가 바닥에 막 뿌려져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쵸. 이게 보기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 보기에도 안 좋고 지저분한데 이게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보고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앱에 모으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근성이 대단한 게 직원 3명이 나가서 전단지를 하루에 1000장씩 주었대요. 그렇게 1000장을 주어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출시를 했는데 제가 놀랐던 부분은 요즘 취업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취업 안 될 바에는 그냥 장사나 해볼까? 뭐 아니면 그냥 사업이나 해볼까? 야, 그렇게 갑자기 건너뛰기를 한다고요? 왜냐면, 직원은요,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장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요. 위험해요. 우선 내 돈 깔고, 그러다가 본전 되면 좋은데, 본전 찍고 마무리하는 대표는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은 다 적자에서 적자로 폐업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죠. 저희는 또 성공 사례만 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정말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기업 취재를 주로 해오신 오늘 황주윤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주윤 작가입니다. 저는 헤럴드경제신문과 MBN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일경제TV에서 CEO 전문 뉴스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EBS 비즈니스 리뷰라는 채널에서 기업 다큐멘터리 원한 작가로 글을 써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런 기업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리더들의 그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는 책을 써오다가 벽제갈비라는 좋은 기업을 만나서 이번에 식당은 어떻게 브랜드가 되는가라는 책을 내게 되고 그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벽제갈비 먹어봤습니다. 와. 만나기 힘든데 세상에. 진짜요? 역시 도곡동에 있잖아요. 도곡동도 있고 여기저기 네, 청담동도 도곡동에 있고. 저희 우리 친한 원장님이 여기 맛있어 먹어봐 이래가지고 우와. 먹었거든요. 근데 저 가격을 몰랐어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 방금 들었거든요. 엄청 비싼 나더라고요. 데라고. 네, 지금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최신 가격제 조사해서 왔는데 100g에 그 꽃등심이 95,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보통 200은 먹어줘야 배가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 20만 원 가까이 거기 뭐 공깃밥에 음료까지 하면 20만 원 가까이. 그럼 우리나라 탑급 아닙니까 가격이? 그렇죠. 예, 탑클래스고 예. 정말 신비주의로 가득 찬 그런 회사라고 볼 수 그럼 있어요. 소를 직접 키우는 건가요 거기서? 지금은 경매를 통해서 소를 받아오는데 네. 전에는 그런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한우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대통령상 받는 소들을 싹쓸이 했었어요. 정말 국내 최고의 한우. 이유가 있군요.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소를 들여왔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는 이 이제 창업주인 회장님이 전국의 도축장을 돌면서 이 벽제갈비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전국에 제일 문제가 그 물 먹인 소가 문제였거든요. 그쵸, 많이 그러죠. 기억나세요, 예, 옛날에? 그 물 먹인 소가 전국적으로 문제였을 때쯤에 이 벽제갈비가 생기면서 그때 회장님이 전국의 도축장을 다니면서 속에 버너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품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이제 물 먹였나 안 먹였나 도축에서 이제 고기 한 점 떼가지고 불에 구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땠냐면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도축 직전에 소한테 물을 엄청 먹여요. 거의 200리터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이제 무게가 그렇죠. 커지잖아요. 이거를 냉동을 해요. 냉동하면 또 무게가 늘어나요. 만약에 5kg짜리 한우면 이게 10kg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도축장에서 자른 다음에 정육점으로 보내면은 사람들이 이걸 샀을 때 집에서 녹이는 순간 뻘건물이 줄줄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가려내려고 이제 회장님이 열심히 버너 들고 다니면서 양심적인 도축장을 찾던 게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런 한우 경진대회에서 제일 최고급 대통령상, 뭐 국무총리상 그런 한우를 이제 가지고 와서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는 계열사 목장들하고 또 계약을 맺어가지고 소를 공급받다가 이런 식으로 항상 최고급 한우만을 취급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유명한 데인가요? 벽제갈비 하면 사람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곳이죠? 그쵸. 지금 그 소고기 가격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이렇게 초고가 가격을 유지한 지가 30년이 넘어요. 네. 30년 내내 제일 비싼 이제 고깃집으로 이름을 많이 떨쳤고 그리고 아마 벽제갈비는 모르시지만 봉피향은 아실 것 같아요. 네. 봉피향이 그 세컨 브랜드거든요. 네. 네, 그걸로 또 열심히 많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요. 작가님이 그동안 이제 수많은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취재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기억에 남는 이런 CEO들이 있으실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
지금 먼저 드는 생각은 과거의 CEO들하고 지금의 CEO는 너무 달라졌어요.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자수성가한 CEO가 이제 어렵게 흡수를 잘해가지고 힘들게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거쳐서 회사를 일구어서 성장시키는 이런 CEO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들의 눈물겨운 성공 스토리 이런 게 그동안의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리더의 성장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공감도 많이 얻고 워낙 재미도 있고 울림도 주다 보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뭐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예. 드라마, 영화 뭐 이런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최근에도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맞아요. 다룰 정도로 이제 여전히 콘텐츠화 되는데 요즘의 CEO들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요즘 CEO들은 일단 학벌이 좋아야 돼요. 최소 서울대, 카이스트 나와서 슬림한 외모에 세련된 프레젠테이션 이걸 가지고 투자를 받습니다. 그 그게 달라요? 투자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만들어요. 네. 그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네. 키워요. 네. 그다음 매각합니다. 이게 요즘의 CEO의 이야기라서 전에만큼 그렇게 재밌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는 요즘 AI랑 플랫폼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니까 좀 뭔가 평균적으로 이제 기회가 많이 평균적으로 다 평등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요즘의 특징은 그런 이제 VC라 그러잖아요.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할 때 거액의 돈을 투자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투자 형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받으려면은 공장을 짓고 아니면 매출이 오르고 이런 이제 실체가 있으면은 그거를 보고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면은 지금은 워낙 IT 시대에다가 플랫폼 시대다 보니까 아이디어만으로 투자를 받아야 돼요. 즉,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체가 없는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은데도 돈을 여기에 거액에 베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컨텐츠는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즉, 이 사람이 내는 아이디어보다 이 사람이 투자해야 된다. 그럼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죠. 우리는 똑똑한 사람한테만 돈을 투자하겠다. 그래야 위험 부담이 적으니까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미국에서 미국, 넘어온 문화가 네, 그렇게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투자자들과 비슷한 학벌과 같은 동문들, 아이비리그라던가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카이스트 이렇게 나온 분들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영어 섞어 쓰면서 그런 어려운 경제나 금융 용어 같이 하면서 서로 좀 연대감도 있고 믿을만하고 신뢰도 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벤처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기 때문에 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차별화는 어디서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성공한 CEO들의 좀 다른 건 없을까요? 그래서 기억에 나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그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분도 어릴 때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자라면서 원래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예술은 돈이 많이 드니까 전공하지 못하고 공고를 갔다가 그래도 미술이 너무 좋아서 서울예대, 미대를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어떤 회사의 웹디자이너로 이제 푼돈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미감이 좋은 분이잖아요. 사업은 해야 되겠고 뭔가 아이템을 찾아야 될 때쯤이 2010년도쯤이었어요. 그때가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이 막 개발이 되면서 이제 점점점 분위기가 이제 앱으로 몰리고 있을 때쯤에 이분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식당 전단지, 음식점 전단지가 바닥에 막 뿌려져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보기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쵸. 저거를 하나의 정보로 묶으면 어떨까? 또는 이제 문에 막 붙어있는 전단지들 이런 거 보기에도 안 좋고 지저분한데 이게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보고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앱에 모으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근성이 대단한 게 직원 3명이 나가서 전단지를 하루에 1000장씩 주었대요. 왜냐면 그 앱에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그 앱이 경쟁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1000장을 주어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출시를 했는데 제가 놀랐던 부분은 그 시기에는 앱에는 관심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달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배달이라는 거는 철가방, 중국집 배달부 요 정도 수준이 다였어요. 완전 3D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하위 업종이었는데 이거를 벤처 회사로 끌고 와서 이 개념을 갖고 와서 이거를 사람들 편리하게 앱으로 만든다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성공 신화를 이뤄냈는데 역시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벤처 그 VC들한테 투자를 많이 받고 회사를 키우긴 했지만 정말 타고난 근성 그리고 감각 이게 합쳐져가지고 기업을 성장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사례로 저한테는 기억에 남아 있어요.
김봉진 대표 또 제가 아는 스토리 중에 하나는 네. 협력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이익을 줄 테니까 이거 해보셔라 라고 기회를 주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이게 웬떡이어서 하게 되고 본인은 더 빠르게 일을 더 진출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하면서 그 같이 일했던 분들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덕분에 부자 됐다.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과거의 그런 자수성강 리더와 그 투자만 받아가지고 그 외형만 불린 CEO의 차이예요.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 아시죠? 지금은 이제 숙박업소 앱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행이며 온갖 네, 레저를 맞아요. 다 관장하는 앱이 됐는데 근데 이수진 대표의 야놀자도 정말 너무 놀라운 게 아마 정말 그 2000년대 CEO 중에 진짜 마지막 진정한 흑수저가 이수진 대표예요.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부모님 이혼하셔가지고 할머니 손에 크면서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그 할머니마저 1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물 곳이 없이 여기저기서 떠돌이처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학교도 겨우 이제 전문대를 갔는데 그러고 나서 군대도 그거 아시죠? 그 방위산업체 산업 인력으로 방산이, 간 거예요. 그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그건 또 기간이 길거든요. 거의 3, 4년 동안 그 당시 월급이 월 60, 70만 원 정도 됐었대요. 이거를 정말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종잣돈 4천만 원을 만든 거예요. 이걸 한 방에 날렸어요. 어디에 날렸을까? 사기당하셨나? 사업 주식으로 날렸어요. 주식으로. 그래서 주식으로 날려서 그 다음에도 이제 이분이 느낀 게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또 샐러드 배달 가게를 만들었다가 또 망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한 푼도 없는 완전 무일푼 신세가 된 거예요. 네. 먹고 자고 할 집도 없고. 그래서 숙식을 제공하는 알바 자리를 찾다가 알게 된 게 모텔이었어요. 모텔은 모텔 청소 알바를 하면 숙식 제공을 해주니까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모텔 청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몇 개월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 각 지역의 모텔 특징이며 모텔 이용자들을 위해서 그 네이버에 카페를 연 게 지금의 야놀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수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헝그리 정신으로 그 모텔 카페를 만들어서 이거를 키운 게 지금의 야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야놀자도 이제 엄청 커지면서 똑같이 2021년도에 그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 원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뉴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언급이 많이 됐던 게 쿠팡의 김범석 대표였어요. 이 두 사람을 잘 떠올려 보세요. 흑수저 출신의 이수진 대표 밑바닥부터 내 아이디어로 앱을 만들어서 모텔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발전시킨 야놀자를 만들어 성공을 시킨 케이스고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아까 말한 대로 화려한 그 학벌과 하버드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좋은 학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기업을 키웠고 둘 다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놀자 전에 쿠팡이 받아서 되게 성공적으로 회사를 키웠었고 근데 이 두 사람의 리더십과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은 완전히 달라요. 최근에 그 쿠팡의 그 개인정보 유출이나 여러 가지 사건 터졌을 때도 정말 여론에 많이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 애티튜드가 너무 국민들한테 만족을 주지 못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최근의 CEO들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수진 그 야놀자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협력과 상생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면 배달의 민족이라 배달하는 사람들 설득을 들어가야 되고 모텔도 모텔 하시는 분들 각자만의 그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네요. 그거 다 설득해 가면서 자기네 시스템으로 넣으려면 맞습니다. 우선은 내 사람 만드는 거에서는 탁월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소통에 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소통 전문가들. 그래서 이제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CEO들의 특징이었어요. 요즘은 뭐 C레벨의 귀족화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예, 정확하세요. 그 C레벨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CEO, 이제 전문 경영인, CFO, 그 금융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CTO, 기술 총책임자. 이걸 이렇게 C레벨이라고 부르는데 이 C레벨들을 이제 라인업을 화려하게 짜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땡겨오기 위해서. 이 C레벨들을 이제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여기 출신들의 이 C레벨들을 데리고 와서 화려한 라인업을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VC에 투자를 받아오는 거죠.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회사의 목표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음 투자자를 찾아서 다음 투자를 받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시리즈 A 투자 받았다가 시리즈 B 받고 시리즈 C 받아가지고 투자액을 점점 넓혀서 회사를 키우고
이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리더들과는 조금 지향점이 다른 거죠.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기 뭐 몇백억 투자했다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 여의도와 테헤란로의 그들만의 저세상 잔치라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을 잘 읽어내는 그런 CEO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3가지로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집요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성.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다 보니 세 번째로 따라오는 게 빠른 피드백. 피드백이 엄청 빠릅니다. 먼저 집요함 하면은 잊을 수 없는 분이 토스의 이승건 대표. 네, 토스 지금 너무나 잘 쓰고 계시죠? 너무 애용해요. 네, 너무 애용하시죠? 네. 토스 이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공인인증선으로 지금도 쓰지만 보안카드 쓰셨던 당연히 지금도 쓰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 옛날에는 이렇게 카드 형태로 갖고 다니면서 막 네, 쿠폰처럼 지금도 긁어가지고 써요. 네. 그래야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옛날 사람이시네요. 맞아요. 옛날 사람이시네. 맞아요. 토스가 처음에 예. 공인인증서 같은 게 필요 없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토스만 나만 기본으로 풀겠다 하면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은행은 은행과 송금이기 때문에 맞아. 토스만 이거를 잘 만든다고 해서 될 게 절대 아니라 다른 은행들이 은행망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금융업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엄청나죠. 네, 엄청 보수적인 집단이고 기득권 의식이 굉장히 심한 집단인데 여기를 뚫으려고 토스의 이승원 대표도 진짜 고생을 바닥부터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이분도 서울대 치대 나오고 치과의사 했다고 해서 진짜요? 당연히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이제 화려한 네. 라인업에 요즘에 CEO에 가까운 줄 알았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분도 네. 처음에 다른 은행을 설득하기 네. 위해서 진짜 과장 안 하고 1년 동안 다른 은행을 매일매일 농협을 찾아갔대요. 왜냐하면 그나마 농협에 그 당시 스마트 금융부장 송병환이라는 부장님인데 그분이 그나마 조금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진짜 매일매일 약속도 안 하고 찾아가고 매일 사정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은행들 반응이 어땠냐면은 어딜 감히 듣보잡 스타트업이 그치. 금융계를 침범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송금은 은행의 고유 영역인데 이거를 왜 스타트업에 내주냐. 그리고 뭐 사고 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쇄국적인 마인드가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농협의 그 스마트 금융부장이었던 송병환 이분은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다 지나가고 나서 회고했던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막을 수 없는 미래다. 미래는 디지털로 간다. 아무리 금융 이거 고인인증서 보안 카드 써도 결국은 디지털로 단순화될 거라 이거를 캐치하셨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멀리 본 거죠. 그래서 그 토스 이승원 대표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한 1년의 설득 끝에 망을 열어준 거예요.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어요. 그 1년 동안 토스는 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이용객이 늘어났어요. 1년 뒤에 토스와 농협이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농협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건당 농협에 주는 수수료가 400원이었는데 그 당시 젊은들한테 이미 토스는 혁명이었어요. 그쵸. 이거를 농협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토스 나 너네 몰라. 우리한테 침범하지 마. 그쵸. 어디 감히 끼어들어. 이랬던 시중은행들, 빅3 은행들이 결국에는 자기 발로 다시 찾아와서 토스에 우리랑 거래 좀 해주세요. 우리도 같이 망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역전이 됐던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진짜 밑바닥부터 집요하게 설득에 설득을 거쳐서 망을 뚫어낸 그런 사건인 거죠. 저는 토스가 나왔을 때 무슨 백이 있는 줄 알았어. 이게 어떻게 쉽게 뚫리나? 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단계별로 벽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쵸, 그걸 뚫고 뚫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요. 근데 나중에 네. 그 스마트 금융부서 부장이었던 이송병환 이분은 그 농협 지주회장까지 가서 되게 잘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쉽게 설득되는 게 없습니다. 은행을 설득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집요함이 있었고 그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게 그 CEO의 특징 두 번째는 현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예, 여기서 떠오르는 게 저는 무신사의 조만호 대표였어요. 무신사 뭐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럼요. 퀴즈. 무신사는 무슨 뜻일까요? 무진장. 무진장. 맞아요. 무진장. 무신사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네? 이게 무신사의 시작이에요. 신발 사진이 네. 많은 곳이요? 그 쇼핑몰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쇼핑몰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였어요. 어떤 카페냐면은 패션을 너무 좋아하는 이 조만호라는 고등학생이 그 당시에 프리첼 아세요? 네, 알아요. 프리첼에
신발 사진을 잔뜩 올려놓고 한정판 신발을 너무 좋아했던 소년이었던 거죠. 그런 신발 사진을 잔뜩 올려놓고 이제 평가도 해주고 정보도 주고 했던 그런 커뮤니티를 프리첼에 만들었던 게 무신사의 시작이었어요. 무신사도 처음에는 그렇게 정보 공유용, 패션 정보 공유용 카페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종합 쇼핑몰이 된 거죠. 플랫폼의 형태에 띄면서 여러 스트리트 브랜드들을 입점시켜서 이들과 상생하면서 회사가 점점 커졌던 게 무신사의 스토리였어요. 근데 이분도 결국 모든 답은 현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배민 대표처럼 동대문이나 이런 홍대의 작은 로드샵 브랜드들을 무신사에 끌어오는 거에 있어서 설득을 열심히 하면서 상생을 굉장히 잘했던 대표로 유명해요. 그렇게 해서 무신사라는 거의 원래 본질은 이런 동대문 패션, 스트리트 패션, 길거리 패션, 스피릿 이런 게 본질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회사가 커지면 그 당시 유행은 일단 창업자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들, 그러니까 CEO, CTO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임원진들을 싹 물갈이 하는 거죠. 회사가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무신사를 운영을 했더니 적자는 물론이고 일단 그 협력사들과의 상생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전격적으로 2024년도에 조만호 대표가 복귀를 합니다. 아이고. 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패션 업계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무신사를 쭉 보니까 달라진 흐름이 이제 조만호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로드샵, 오프라인 샵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어요. 맞아요, 요즘. 성수동 가면은 맞아요. 다 무신사예요. 네. 그래서 변화가 생겼구나. 네. 왜냐면 이분은 현장에서부터 갈고 닦아온 분이기 때문에 물론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무신사 매출에서도 온라인이 더 포션이 커요. 하지만 오프라인이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실제 감성은 경험을 여기서 해야 되니까.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지금 가면은 무신사 샵이 굉장히 많고 반응도 엄청 폭발적이에요. 왜냐면 지금 성수동은 이미 팝업 스토어로 거의 뭐 MZ들의 성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무신사가 정말 잘한 게 일찍부터 성수동 땅을 매입을 하고 있었어요. 2019년도부터. 지금 거의 이제 땅제발로도 불리고 있는 거죠. 왠지 엄청 넓더라고요. 엄청 넓고 매장마다 높고. 엄청 크고 네, 각각 반응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홍대나 송동 가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거의 3분의 1은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온라인 쇼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으로 몰려오는 수요는 많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쇼핑하겠어요? 오프라인 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점을 정확히 캐치하고 무신사는 지금 다 온라인 시장으로 갈 것 같은 이 시기에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을 더 확대를 한 거예요. 우리 일본 가면 돈키호테 같은 거 그런 거. 맞아요. 그런 식인 거죠. 이런 것도 전부 다 현장을 돌면서 나온 감각들인 거고 현장 중심의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CEO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 제가 꼽아본 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른 피드백. 이거는 아까 말한 현장성과도 연결돼요. 현장을 돌다 보면은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계속 이제 접수가 되잖아요. 이거는 책상 앞에 앉아서 이 보고서로 수치로 경영을 했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피부로 이런 개선사항들이 와닿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CEO의 특징 세 번째는 빠른 피드백. 그리고 옛날에 토스 이용해 보시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토스를 쓸 때 깜짝 놀랐던 게 매일 들어갈 때마다 UI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송금하는 단계도 매일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빠르지 했는데 그 당시에 이승원 대표가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앱을 보여주면서 뭐가 불편한지 써보게 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접수했대요. 그리고 이제 와서 개발자들한테 이거 바꿔달라고 다음날 바로 반영돼서 달라져 있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엄청 빨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편한 앱이 됐잖아요. 무신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행이든 트렌드를 빨리 반영하는 샵이 되었고 이런 그러니까 현장성과 빠른 피드백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 진짜 제가 토스 애용자잖아요. 네. 제가 진짜 혁명이다 생각한 게 네. 항상 뭐 계좌 하나 틀려고 하면 조건 뭐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그냥 자체적으로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그 토스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선택인 거는 다 제외를 하고 넘겼었는데 토스는 진짜 사용자 친화적이구나. 이거는 진짜 쓰는 사람을 생각해서 만든 맞아요. 앱이구나. 이게 맞아요.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결정을 앱 바꾸는 거 만약에 농협이나 하나은행이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위에 부장, 차장, 그러니까요. 뭐 팀장 하나은행 견제 화이팅. 받아가지고 앱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기존의 금융권들은. 그쵸. 근데 스타트업은 가능하죠. 바로 다음날. 잘 나가는 CEO들은 피드백을 받으면 그날 바로 시스템을 바꿉니다.